다른 이제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 게 가압류, 정보명령, 추심명령 이런 형태의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보죠. 가압류 단계는 아직 보전 처분 단계죠. 확정 판결 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을의 재산에 대해서 이게 부동산이면 압류해서 경매를 하는, 그래서 한가에서 해당 물품에서 변제받는 이런 강제집행 수순을 담고요. 또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을의 경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재산권이 부동산 등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목적물이 아니고 단순한 채권을 제3자가 갖고 있을 때는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서 추심명령을 청구하든지 정부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서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 관계를 잘 보라고 실제 이게 이 경우는 딱 기본 문제로 여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이 11월. 뭐 요거 자체는 서로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공제가 추심명령이 됐어도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차임 뭐 이런 손해금을 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 쟁점이 돼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쟁점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나중에 종료되면서 공제되는 것이니까 추심 명령에 의해서 추심되지 않았을 때는 마저 추심이 안 됐을 때는 공제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추심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제를 하면 안 된다. 추심 명령 이후에 있어서 공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싸움인 것 같은데 추심 명령이 성갈됐어도 공제를 실제 추심에 의해서 받아가기 전까지는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아마 여러분이 실제법 어디서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죠. 임대차가 종료돼서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도 당연히 보증금 채권에서 공제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내려진 거네요. 이 경우는 그냥 기본 도입 문제로 보는 거고요. 실제 이제 날짜 같은 게 중요한 게 이 경우는 사법시험 51년도 민법 문제인데 보면 을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기가 있다. 갑은 물품 공급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갑의 관계. 갑은 을에게 물품 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차용금 채무를 갖고 있네요. 여기도 뭐가 생략됐는데 주어가 갑이 있을 것 같은데 갑은 을에 대해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물품 대금 채권을 받을 게 있는데 변제기가 다르네요. 다르네요. 나중에 상계적상 뭐 이럴 때 변제기가 예상될 것 같아요. 갑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면 물품 대금 채권과 자기가 을한테 줘야 되는 빌린 채무를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을과 서로 상의한 결과 상계 편의를 위해서 양도금지 특약을 체결했다. 라는 것이 하나 설정이 있는 양도금지 특약 채권을 그런데 상계할 거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이 대여금 채권을 병이
압류 및 정부 명령을 발부받아서 경이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정부 명령을 발부받아서 2008년 9월 1일 갑에게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되자 전부금 정부 돌리겠다. 그래서 갑이 양도금지 특약과 특약의 상경과 상계하는 데를 할 경우에 상계는 타당한 건데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상계를 지금 3에 있어서 채권 압류가 여기 채권 압류가 있었으니까 민법 498조인가 보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된 채권에 대해서 상계를 하는 게 금지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됐네요. 그 밑에 나오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요. 민법 498조에 보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 명령, 그러니까 지금 압류 및 정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 이 가부 입장에서 상계를 했더니 자기의 그 수동채권이 지금 압류 정부 명령이 되어 있는 거죠. 가부 입장에서 상계할 때.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기들은 가깝으니까 위에 물품된 채권은 9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외상된 채권은 10월 30일이고 그래서 날짜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처럼 대부분 해석을 해줬었어요. 대부분 해석을 해줬는데 반대 입장도 있고 좀 하급 수준에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2월 16일 날 기준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 상이 있다든지 즉 이미 변제기가 도달 양쪽 다 해 있어서 상계적 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 채권이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이게 이미 일반적인 입장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해부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여러분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면 꼭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만 상정하는데 어떤 판례를 딱 변경하는 건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 앞에 있던 판례를 다이렉트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이리저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전원합의체 해부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내렸던 판례. 그래서 이미 일반적인 입장으로 설명됐던 것이 다시 전원합의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은 왜 그런 거냐면 그 뒤에 오히려 그러니까 자동채권이 변제기가 같거나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설사 그렇지 않고 있더라도 나중에 상계하려는 단계에서 나중에 이행기가 그때 도달하는 경우라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런 일반적인 입장이 그대로 다시 전원합의체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날짜 같은 거 따지고 하는데 그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 그 채권이 명령과의 희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인데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에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정부에 따라서 이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선의 악의 상관도 없다. 이 판례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 문제가 사법시험에서 그런 압류 정부 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외상대금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줬네요.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서 다음날 했고, 그런데 한편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또 있었었네요. 이런 상황이 세팅되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채권 양도가 사례 1문에서도 등장하네요. 채권 양도가 기록편에서도 등장했고, 물론 똑같은 쟁점은 아닌데 등장했고, 여기서도 채권 양도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또 가압류도 있었고, 근데 채권 양도가 날짜가 통지해서 다음 날이니까 2월 20일 보내서 다음 날 수령하게 됐으니까 2달 됐으니까 1월 21일이 2달 돼서 수령한 날이고, 가압류는 요 밑에 보면 1월 22일 제3채무자인 을에게 송달됐으니까 요 비교를 시키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결론만 말한다면 어느 쪽이 우선해요?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니까 채권 양도의 측이 2011년 1월 21일 수령한 날로 우선하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런 건데, 이 상황은 이제 이런 거네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가 있는데 병이 고기 외상대금을 못 받아서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가압류만, 이런 상황인데, 아까 봤듯이 이 가압류 날짜가 도달한 거가 하루 채권 양도보다 늦죠. 그러니까 이쪽이 우선하죠.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소송을 내냐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 을이 피고가 되죠. 양수인으로서 을이 피고가 되니까 병의 입장에서 을한테 양수금,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청구를 하는데, 걸림돌은 뭐예요? 을이 뭐라고 방어를 펼쳐요? 항상 을이 이쪽한테 방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요게 임대차 종료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과 목적물 인도 청구가 상환 동시 이행을 해줘야 되니까, 너가 나한테 임대 목적물을 갑이 을한테 주지 않는 이상 을은 나 보증금 못 내주겠다. 지금 이런 방안을 펼치는데, 갑이 인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더니,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인도를 해줘야 되네요. 갑이 을한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을 회의해서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이 틀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질문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채권 양도가 되고 나서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임대차 종료의 그 기준 날짜를 갑과 을이 계약을 연장을 하고 다시 늘려요. 갱신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임대차 종료 날짜가 다시 한번 갱신돼서 늘어나니까 보증금 반환의 종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효력이 있겠냐 없겠느냐가 아마 문제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을과 가까이 임대차 연장 합의를 이루고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병은 을에 대해서, 이거는 양도 통지가 있은 뒤에는 병이 이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을과 갑이 이렇게 해봤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정답적인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보증금 반환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그 아까 그림에 나타났듯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그림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보면 경이 양승 청구를 하고 그를 대의해서 요 목적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또 한편 을이 갑을 상대로 직접 인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에요? 채권자 대의 소송이 선행해서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직접 채무자가 재산 채무자한테 인도 청구를 한 틀이고, 물론 이제 선행 후에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설정되어 있을 게 문제를 둬요. 4번 보면 경은 답변한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을 작성한 후 10일 접수했는데 9번이 24일 피고식에 송달했다. 한편 을은 갑을 상대로 좀 아까 말했듯이 차임 연체 때문에 인도를 관한 소송을 냈는데 6월 28일 냈지만 그러니까 6월 9일 냈지만 6월 28일 송달했다. 해서 이쪽에 소장 제출 날짜가 서로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짜랑 송달된 날짜랑 엇갈렸어요. 엇갈렸는데 기준은 6월 24일이 여기는 6월 28일이니까 이게 일종의 전수가 되고 채무자가 내인데 후소가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이 소장 접수는 하루 늦었지만 채무자의 소송이 6월 9일로 하루 빠르지만 소장 부분 송달 기준식으로 보면 채무자가 낸 소송이 후소가 돼서 중복죄수에 걸리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네요. 여기서도 중복죄수에 걸리느냐라고 보는데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낸 것은 중복죄수에 걸린다는데 여기서도 객체적인 수송물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채권자 대의 소송을 낸 소송물은 아까 뭐였었어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직접 낸 것은 뭐예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을 인도 청구를 냈을 때 그 인도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불법 전대를 했다든지 제일 원만한 것은 정상적으로 기간이 끝난 것이죠. 지금 여기는 차임 연체도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고 불법 전대의 경우도 있고 차임 연체 2주 이상 연체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 을이 갑한테 낸 것은 차임 연체를 문제 삼았고 원래 지금 경이 을을 상대로 낸 것은 기간 만료를 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대의 소송에 따른 동시에 항변으로서 인도 청구가 걸려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 청구를 냈던 것이니까 앞소송 대의 소송에서의 인도 청구는 임대차 종료에 있어서 기간 만료고 지금 을이 갑한테 낸 것은 차임 연체예요. 그러면 그 개개의 원인을 반영한 것을 수송물로 볼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개개의 원인을 반영한 것을 수송물로 본다면 주체는 채권자 대의 소송과 채무자로서 동일한 주체급으로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도 대상은 별개의 수송물일 수 있다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여기가 복잡한 건데 내 생각에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고 채권자 대의 소송 중에 채무자가 낸 것이 중복죄수 아니냐 주체적인 측면 엄청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지금 추측에. 근데 객체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와 인도 청구하는 경우와 차임 연체로 종료가 되면서 인도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소송으로 본다면 주체적인 측면은 그런 틀을 끌었을 수 있지만 대상 소송으로서 별개의 소송이니까 중복죄수가 아니다라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입견적으로는 주체적인 측면 때문에 중복죄수다라고 딱 우리가 공부 무진장 해놓은 거로 치고 들어갈 수는 있고 그 정도 썼으면 뭐 점수 따는 데는 지장은 없었으려고 내가 보이는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소송물이 동일한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체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대상인 소송물.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 원인이 개개의 소송물에서 별도로 취급될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판례가 있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다만 실무상 큰 덩어리로 그냥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해주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객체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으니까 중복재수의 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편 또 하네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분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분석하다 보면 대상 소송물로서는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면 중복재수에 안 걸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복재수의 틀이 되기는 하지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특이한 대의소송의 경우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지만 명제로서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명제로서 뭐예요? 채권자 대의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직접 청구했으면 중복재수가 된다, 안 된다라는 틀에서는 항상 우리는 대상은 객체는 소송물은 염두에 안 두고 그 주체적인 틀만 얘기했는데, 이런 틀에서는 지금 소송물의 틀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된다면 그런 거고. 그 5번이 아까 말한 날짜 기준으로, 5번이 날짜 기준으로 누구 쪽이 빠른가 뭐 이런 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최근 항시 판례가 요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판결문 한번 보시죠. 이거는 나눠주지 않았는데 오늘 우연히 보다 최근 판례인데 7월 20일 날 선고됐네요. 지방법원 건데 이제 쓰는 거 보세요. 여기는 사건이 먼저 오네요. 우리가 소장청 원고피고 이런 거 없이 여기가 사건이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공원은 법인일 테니까 주소 쓰고 대표자 이사장 있고 소송대리인 쓰고, 판결문에는 소송대리인 주소 뭐 이메일 주소 안 쓰는 게 관행이고 소장에는 써줘야 돼요. 소장에는. 그다음에 피고가 개인의 어떤 사람이고 여기 주소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 토지주택공사가 나중에 보니까 토지공사랑 주택공사가 아마 우리 교수가 다 합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소송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냈나 주택공사를 상대로 냈나 하다가 이게 합병이 됐을 때 바뀐 거라. 이런 틀에서 당사자 보고 이 틀이 뭐냐면 사안의 해결이에요. 이 피고가 아마 돈을 빌렸다든지 원고로부터 그랬었어요. 돈을 빌렸다든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쭉 보세요. 주문 다시 와서 볼게요. 사안은 피고가 주택공사한테 이게 아니라 임대차를 체결하고 있다는 이 경우는 여기는 지금 주택공사하고는 임대차 관계죠. 빌린 게 아니라 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편 이 빌렸다는 얘기는 아까 피고가 원고에게 빌렸다는 거죠.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받으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하였어요. 성함 이해되겠죠? 양도하였네요. 아까 빌렸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한편 빌린 것을 이제 완화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주택공사와 임대차 보증금 갖고 있는 것을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는 한 번 또 대출까지도 받았네요. 큰 두 건의 이제 대출이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양도한 것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네요. 이게 이번 첫 문제하고 관련되는 건데, 양도 통지가 2008년 1월 29일 있었잖아요. 양도 통지가 2008년 1월 29일 있었고, 계약이 다시 한번 갱신된 건 2012년 1월 1일이니까 아까 첫 문제의 대입하면 유효해요, 안 해요? 상사를 계약했을지언정 이 원고에게 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죠. 그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피고는 어차피 양도하고 소송에서 뭐 자기가 보증금 뭐 어떻게 뭐 양도한 이상 큰 이해한 게 없으니까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했나봐요. 자백간주가 됐네요. 피고죠. 그 다음에 피고공사는 뭐
장치인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고, 즉 원고에게 미칠 수 없고 그런 게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지금 원고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요게 요번 시험 문제와 똑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면 병이 양수받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려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우리가 동시에 여기가 걸려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하고 임대차 종료에 있어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그런 청구를 하는데 그 경우에 을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을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보통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존 채권일 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라는 걸 듣는데 이 경우는 왜 그 말이 특별히 더 붙냐면 병의 을에 대한 것은 금전 채권이니까 원래 을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해서 대의권을 행사한다가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이 경우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이 요 판례도 그런 상황에 채권으로의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연유무 관계없으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오고 한편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보증금은 공제되고 잔액만 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뭐 계산을 했겠죠. 잔액을 원래 보증금 줬던 것에서 잔액 계산했죠. 그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거기서 뭐 얼마 했겠고 그 다음에 이 갱신은 효력이 없으니까 2008년 12월 30일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는 그래서 이제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공사를 대의해서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얼마에서 얼마 공제를 뺀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한 것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가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네요. 요거는 피고는 이 원고가 없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고 없이 나타날 때는 대의권 행사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피고는 주택공사에게 요게 보증금 반환받으려니까 이게 상환이행해야 될 인도 부분에 대한 청구가 하나 있죠. 이게 대의권에 의해서 행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와 주택공사와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것을 뺀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상환이행 부분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1항과 관련돼서 피고로부터 위 1항 부재부동산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상환이행, 동시이행 이 부분이 동시이행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돼서 이것을 받은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켜라. 두 덩어리죠. 크게 보면 세 덩어리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데 일단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인도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래 보증금에서 지금 공제할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두 덩어리가 지금 작동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런 틀로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과 관련돼서 우연히 사회적 판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아울러 좀 판례 하나 또 여러 가지 채권자 대행권에 관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전화할지 아니고 일반 판례인데 채권자 대행권 때문에 하는 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답이 우리한테 대형 청구를 했어요. 대형 청구인데 갑으로부터
채권이 있는 병이 이 채권을 전제로 확정 판결을 이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갖고 있어서 갑의 제3자에 대한 재산에 압류인 추심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압류인 추심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이 소송에 민사소법 81조에 참가 승계를 했습니다. 참가 승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승계가 되냐면 이 채권을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이름 승계됐다라는 상황이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참가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참가 승계를 했는데 그래서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갑이 원래의 원고고 병이 참가 승계인이 됐어요. 원고 측. 그런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어떻게 했겠어요? 이 대여금이 뭔가 심리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 경우였죠. 결국 대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나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원고의 청구. 그러니까 이 청구가 갑의 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갑의 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가까. 왜 부적법 가까요? 추심명령이 발부된 이후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당사 역격이 상실됐다. 큰 논리예요.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이제 부적법 가까. 그다음에 참가 생긴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어요.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심명령한 것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그런 1심 판결에 대해서 갑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한편 병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경우에 참가승계인은 다시 이 약정금을 갑과 을 사이의 어떤 약정금을 양수받았다라고 해서 양수인으로서 청구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양수 사실이 해필럼도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기각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만이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이제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게 양수금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항소심에서 뭐를 또 추가했냐면 소변경 비슷하게 했냐면 이 약정금을 양수받았다고 한 것은 양수 사실이 인정 안 되니까 갑의 을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서 자기가 채권자 대의소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채권자로서 원래 받을 거 있는 이 채권으로서 그랬는데 이 경우에 참가승계인은 원래의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한 승계적인 부분에서만 인정되지 별도로 자기가 다른 청구를 또 벌려나가는 갑과 을과 상관없었던 대의소송을 벌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부적법 각하를 본 것 같아요. 부적법 각하.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는데 그런 류의 상황이에요. 원고 승계 참가인은 당초 승계 참가할 때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그 대여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 채권자라고 주장했다가 그 1심에서 약정금 채권을 여기서 양수했다 라고 주장해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고 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한편 항소심 와서 여기서 원심이라는 것은 항소심이죠. 항소심 와서 위 약정 채권을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행사한다는 내용의 선택적 정보를 또다시 추가하였는 바 원고승계 참가인이 원심에서 추가한 약정금 채권에 관한 채권자료 대의권 행사는 당초의 거와 이제 원심에서는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대법원에서 볼 때는 원래의 것과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적법 각하를 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있어서 종전 소송 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도 아니다. 그래서 소병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채권자 대의 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될 거예요. 두 개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여기 다시 이번 변호사 시험 이제 채권 양도로 돌아오면요. 답은 연내계약을과 체결하고 이제 이문의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이문하고 이제 전혀 뭐 상관없는 거고 갑과 을은 연내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중도금 채권을 양수받았네요. 역시 여기도 채권 양도가 나오네요. 이문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갑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쪽에 토지를 넘겨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매수인의 입장이고 여기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은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겠네요.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제 중도금 채권을 병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채권 때문에 양도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과 병이 을을 상대로 이 중도금 채권 갑은 실제 나중에 소치하가 됐는데 아마 소치하가 됐을 거예요. 잔금, 그러니까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잔금에 대한 청구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치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한 중도금 채권만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쪽은 채권 양도됐는데 이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정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전제로 을이 거기다가 정부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을은 이 정부명령을 갖고서 병한테 대항하려고 해요. 즉, 이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서는 양수인에게 갑 양도인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전부 받은 것을 갖고 방어를 펼치고 있어요. 한편 이 을의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무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서 하나 쟁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해제를 하면 이전 등기를 하라. 그런 질문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 걸렸는 상태에서 보통의 금전 채권이 가압류 걸렸을 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전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이 가압류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등기를 그대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걸 해제시키기 위한 조건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을이 갑한테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 걸린 것이 어떤 문제를 작동시키냐면 해제하면 이전 등기하라. 이런 식으로 주머니 또는 청구 취지를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은 을을 상대로 중도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을 가지고 을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그 을이 반대로 갑에 대해서
정부명령 받은 채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하나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도 통지 이후에 이제 정부명령이 있었다. 양도 통지 후에 정부명령이 있었다. 그 시점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채권 양도에 관한 것이 이문의 일에서도 어김없이 또 등장을 했네. 그런 정도의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갑은 소를 취하였다.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소치에 동의하였다 했기 때문에 갑이 잔금을 지급을 청구한 부분은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한편 갑이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포함한 반소를 낸 것에 대해서 가압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 부분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을 걸렸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청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될 거냐, 그 질문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당시에는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승낙과 관련해서 채권 양도의 승낙과 관련해서 그 뒤에 전부금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채권자 대의권, 대의소송, 그 다음에 추심소송, 그 다음에 채권자 전부소송, 가압류 등등에 있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서 벌어진 어떤 관계가 채권자한테 어떻게 주장을 펼치냐 보면서 어떤 효력을 갖느냐가 대단히 계속 물어보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그래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어떤 소송을 들어갔는데 양도받은 채권이라든지 추심에 따른 추심해소라든지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청구해소라든지 들어갔는데, 즉 갑이 형한테 양수금 청구 소송 또는 추심금 청구 소송 또는 전부금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제3자 병이 채무자 을한테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어떤 의미로 작동하느냐, 그걸 계속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헷갈려요. 잘 정리, 그 패턴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등장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지금 자료 나오면은 시험 문제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네요. 이 말고 나올 수 있는 사실은 또 하나의 패턴은 토지 인도 및 이제 건물 철거 청구 소송 패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주원 자료 말고 또 하나 패턴은 아마 이 패턴이 그거예요. 원고가 토지를 소유했는데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다. 그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대해서 피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차임 상당의 손해금의 어떤 부당인 느낌이 받지 않는다. 이 패턴에서 건물에 대한 임차인 등이 등장해서 퇴거 청구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손해금이 들어가고, 이 패턴이 하나의 시험 문제 패턴이죠. 이거는 앞으로 이미 조금씩 해왔는데, 그런 패턴의 문제가 모의시험에서 한 번 나왔고, 실제 작년 사례형 이문에 아까 1 다음에 2도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변호사 시험 사례형 이문에 이 형태가 이 건물 철거 형태가 들어가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형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송 형태가 여기 지금 짬뽕되는데,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경우에 따라서 건물 폐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임 상당의 손해금, 3개 내지는 4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도 계속 앞에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그 두 개가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을 하나 합친 거냐,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의 하나 사건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소리 형태는 뭐가 자꾸 물어보는지 우리가 본 거고요.